반갑습니다. 실학의 에터를 찾아서를 강의하게 된 김승대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영조를 보필한 실사구시 경세가 담화 홍계이 편입니다. 옛날에 홍수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놓고 축지법을 써서 한양에 금방 날아서 다녀왔다. 다녀올 때마다 임금님 궁궐의 기와장을 한 장씩 뒤집어 놓았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범상치 않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드라마 이산을 보셨을 겁니다. 또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중심 인물은 바로 홍상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홍상범은 바로 이 정조 임금을 시해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홍수례고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홍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례의 아내인 이 효임에 대한 이 전설인데, 이 효임이 아들 홍상범과 함께 이 모의를 해서 자객을 동원해서 바로 이 궁궐을 침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조와 홍구경이 이제 발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저주를 하고 반역을 꾀하고 그랬던 그 중심 무대가 바로 이 구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효임의 남편은 당시에 전라도 감사를 역임하고 경주 부유를 역임하고 1776년 그 당대에 황해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형인 홍지혜는 평안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이 홍수례의 아버지는 영조대의 균역법을 실시하는 등 많은 국가 정책을 펼쳤던 그 당시에 영조를 보필했던 중심 경세가인 바로 담화 홍계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홍계이는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이 결국 이러한 이 정조의 그 등극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역적이 되고 멸문지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홍계이라는 인물은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연구는 경기도 양주만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 상수리에 가면은 이 남양씨 집안의 역대 선대들이 쭉 있는데, 아니 담화 홍계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계이를 권력도 개혁도 이루지 못한 비운의 실학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옥사를 이해하는 중심 키워드는 이 홍계이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 홍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홍계이는 누구인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그 멸문이 되고 역적이 됐기 때문에 문집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한 20년간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특히 그 인물의 유적지를 찾아 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알고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특히 그 균역법을 만들고, 여러분 혹시 그 청계천 아시죠? 청계천을 처음으로 준설했던 인물이 바로 이 홍계이입니다. 그리고 균역법과 관련된 책자, 또 준천사실이라는 청계천 준천과 관련된 책자, 사문성이라는 국어책자, 국조상조보감이라는 그런 예제, 경세지장, 해동악장, 수많은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치세의 대표적인 경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계이는 단순하게 이
이 손자들의 이런 그 정유혹사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이모화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모화변이 언제입니까? 1762년이죠. 영조가 당시 22살의 아들인 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당대의 윤급이나 김상노와 함께 이모화변의 중심 인물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홍계입니다. 당시 경기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조 아들인 정조, 사도세자와 정조 이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노론의 모든 세력들은 거의 살아남았지만 홍계의 가문은 결국은 정조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완주 아까 그 비석을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비석을 보고 또 그 당시 9mm 일대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홍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홍계인은 왜 제가 중시역이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우리나라가 백척간도로 서 있는 그 당대에 민중들의 고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쟁에 함몰된 당시의 양반관료 사회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전기 중기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태어나 생장을 하다 결국 32살의 나이로 전라도 부안에 내려가 20년간 국가의 대개혁서를 썼던 인물이 바로 반개 유영원입니다. 그 인물은 북인계 남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홍계이하고 관련되냐? 바로 이 홍계이는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당색을 떠나 반개수록을 영조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국가의 개혁서로서 세상에 내놓았던 중심인물이 바로 이 홍계이입니다. 그래서 이 홍계이는 용인에 있는 백천면에 있는 다마의 이 유영원의 묘표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후손에게 직접 내용을 써서 글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 그러면 이 홍계인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혁적이고 실학자적 요소가 강한 인물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인물이 전라도의 이 만경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자라서 나중에 서울로 왔기 때문에 당대의 그 호남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농민들의 그런 애환, 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의 관직을 따라서 뭐 진안군수나 또 대구, 경상 가명 이런 데를 가면서 민중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개 수록을 하나의 모본으로 삼아서 국가 정책에 이걸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아버지 홍우전의 양전 사업을 지켜봤습니다. 또 그리고 불가하고도 관련을 많이 맺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22살에 금산사의 대법회를 열었던 환성 지안스님의 비문을 남기기도 했어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런 불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대로서는 좀 획기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계인은 김제 만경 몽산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23살에 전주 향교에서 속가에 합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에 금산사 환성 지안스님의 집회에 참가를 했고요. 다음 해에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또 어머니가 죽자
서울로 와서 그 이후에 주로 살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은 1748년 일본 구대 막부인 도쿠가와 이에시게의 승습을 축하하기 위해서 통신사 사절단의 정사로 갔던 인물입니다. 그때 셋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홍경이라고 하는데 홍경이를 데리고 가고요. 갔다 오면서 홍경에는 수사일록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동안에 본인이 여러 가지 이 개혁안들을 제시를 했는 충청도 이제 관찰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균역의 그 시무 내용들을 쭉 확인하고 결국 이제 국가적인 인정을 받아서 균역법을 제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홍계이라는 인물은 경세 치용에 많은 관심을 보인 실천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주의 향교입니다. 여러분 전주의 향교가 언제 가면 제일 아름답냐면 가을에 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가면 이 노란 은행잎이 필 때인데 지금 이거는 그 석전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23살인 홍계이가 이곳에서 합격을 하고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료는 처음 공개되는 사료입니다. 이제 그 대과를 합격하기 전에 금부도사를 했습니다. 의금부 도사를 했는데 이 금오개첩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도 많이 있는데 현재 그 금오개첩은 많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잘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저쪽에 보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몇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담소를 하고 있네요. 당시 32살이었던 금부도사 홍계이는 1734년 갑인년 7월에 이 같은 개원들과 함께 이 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문들을 모은 그런 책이죠. 그런 책이 그 금오개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문이 있고 좌목인데 이 좌목에 보면 여기에 이제 당성, 홍계이, 을사, 진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이제 같이 합격한 동기들 모임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 연행사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여행을 떠납니다. 과연 당시의 유학자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실학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홍계이는 정사로 이 일본을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그림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에도 시대의 조선 통신사 행렬도입니다. 교도를 관통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몇 해 전에 일본 시모노세키 역사박물관에서 귀한 유물이 한 점 나왔습니다. 그게 이 1748년 정사로 홍계이가 갔던 내용에 대해서 행렬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정사죠. 정사니까 뭐 제일 좋은 가마를 탔겠죠. 이게 이제 홍계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은 남태기. 뭐 이때 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이 홍경혜라는 사람인데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지금 그 홍경혜가 쓴 글씨가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이 홍계인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많은 글을 쓰기도 하고 국가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영조의 어명을 받아 많은 책들을 저작을 하게 됩니다. 의문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학이죠. 사문성의, 홍문정음, 또 세금제도,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균역법과 관련된 균역사실, 토목공사와 관련된 청계천을 준설하는 준천사실, 궁중예제와 관련된 국조상례비편, 역사와 관련된 명사 강목 같은 책들, 음악, 해동, 악장, 유교 경전, 문집. 문집은 본인의 문집은 없습니다. 왠지 본인의 외할아버지인 타우 이상의 문집, 그리고 반개 유용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3건의 분류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문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홍계이죠. 아버지가 홍우전이에요. 아버지가 홍우전인데 이 홍우전은 아버지가 원래는 홍수제거든요. 근데 작은 아버지에게 양자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 홍수제의 아버지는 홍처심,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 양주의 상수리에 그 세거를 하는 아주 벌열 가문인데, 이 홍명원, 이 고조 때부터 이 전라도와 관련해서 충청도 전라도와 관련된 사계 김장생이나 우암 송시열 가문과 연관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낭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관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홍수제라는 인물이 바로 할아버지인데 인피영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라도로 아마 낭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경애라는 인물이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저는 참 살았으면은 아마 큰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37살에 죽었는데 아마 가장 총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통신사를 가고 이 다섯째 아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연행사를 가게 됩니다. 큰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안감사를 하고 홍수래가 황해감사를 하게 되고 이 무렵에 이무화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홍상보입니다. 이 손자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완전 멸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홍계인은 이 아들 홍수래를 자기 형에게 양자로 보냅니다. 요게 바로 전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밀이라는 지역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더 보시면 이 고조인 홍명원, 그리고 증조인 홍처심, 조부 할아버지 홍수제, 아버지 홍우전,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홍명원은 이제 광주 목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처심대에 이르러서 이제 송중길이나 송시열 가문과 연결을 가고, 특히 이제 이 고산의 그 능성부시 가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제의 아들인 홍우전이 작은아버지인 홍우진에게 양자로 가게 되면서 전라도 고산 쪽으로 연결을 되면서 그쪽에 털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계인은 태어난 건 인피에 가까운 김제몽산이고 실제적으로 자랐던 곳은 전주, 즉 완주 일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인피영감을 역임한 할아버지 홍수제 이야기인데요. 이 홍수제의 부인은 그 동춘당 그 송준길의 척족인 송지렴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근데 이 송지렴의 딸인 은진송 씨와 결혼을 했는데 딸이 하나, 무남 동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송지렴의 그런
모든 영향을, 모든 재산이나 모든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갑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홍계이의 아버지는 이제 그 홍우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 쪽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전주의 이 구비리에 이제 정착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신임사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22년은 소론과 노론의 피나는 싸움과 관련된 22년, 23년이 바로 신임사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임사화는 신축 이민사화로 소론과 노론의 어떤 전쟁 아닌 대혈전이죠. 그때 이제 노론이 일단 또 한번 이렇게 당하게 되고, 이때 이제 결국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 논객이 바로 누구냐면 이 홍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피화가 되자 정주로 유배를 갔다가 상소를 해서 결국 태인 쪽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신임사화로 인해서 당시 이제 소론 정권이 들어서니까 아예 그냥 모든 걸 접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 전라도의 이 노른자인 만경강의 이 구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니 얼마나 많은 농장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론의 핵심들은 그러면서 이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론의 일부들은 이 호서 지방과 호남 지방 일대에 대농장을 형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런 당쟁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성곡동에 있는 홍명원 고조부 묘가 됩니다. 문화재로 지금 현재 안산시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초 공개인데, 아버지 홍우전의 글씨예요. 이 홍계이가 글씨를 대단하게 잘 씁니다. 안진경체로 글씨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금성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현존하는데 아버지도 못지 않았어요. 아마 이 아버지 홍우전도 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데, 이 인물에 대한 관찰은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그런 관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습니다. 홍계록이라는 사람의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이 된 이 홍계이라는 사람은 과연 문인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문인이 없었겠죠. 왜? 없다고 했겠죠. 나는 홍계이를 몰라. 왜? 홍계이를 안다. 내가 홍계이를 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멸문이 되고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홍계이의 문인은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찾다 보니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전의시 가문의 목산 이기경, 또 이기정 형제가 있어요. 이 가문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잖아요. 그 한옥마을이 얼마나 요즘에 그 인기 코스입니까? 그곳의 원래 터줏대감들이 바로 이 전의시들이에요. 아까 그 전주 향교 사진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전의시의 주무대입니다. 이 그 중심에 목산 이기경이 있습니다. 이 목산 이기경은 굉장히 전주에서는 유명한 학자 집안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홍계이 집안을 부인하는데, 어쨌든 이 홍계이와 관련해서 이 집안은 큰 타격을 일시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경과 이기정 다 유배를 가요. 이성과 위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분명히 이기정과 이기경은 홍계이와 관련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척족과 관련된 인물도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홍계학이라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가문이 멸문이 되니까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게 됩니다. 그 일부는 고창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고창 공훈 쪽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홍주익이라는 인물은 이제 나중에 여기 나오죠. 홍주익은 이 족보를, 그러니까
이 남양홍 씨의 족보를 중심으로 했던 인물이고 그러면서 제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또 하나 재밌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박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함경도 경성 사람이에요. 아니 함경도 경성이면 우리나라 맨 꼭대기 아닙니까? 맨 꼭대기인 아오지 탄강 밑이거든요. 그 경성의 유학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홍계이가 그쪽에 관리로 가서 있게 되고 특히 이 박종이 이 홍계이의 문인이 확인됐던 그 기록이 홍계이 문인됐던 기록이 그의 이제 그 문집에 나와요. 자,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두산 전체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백두산? 연지봉에 도착하여 임시 운막하여 유숙하였다. 이날은 55리를 갔다. 올 때 노기 명건을 가지고 왔지만 거리가 한결같지 않았다. 모두 표준이 될 리가 없다. 뭐가 좀 이상합니다. 다만 원지의 노기만을 딱 들어맞아 착오가 없었다. 이게 뭐죠? 일찍이 임술년에 다마 홍계이 선생의 왕명으로 갑산에서 무산으로 들어와 백두산을 두루보고 무산 사람 백창기를 시켜 거리를 측량케 했다. 방주집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은 1764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20년이 앞진 1742년에 자기의 선생인 홍계이하고 왔다? 뭐하러? 뭐하러 왔습니까? 바로 이 일대를 철저히 지리 측량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관서, 관북 지역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곳이고 영조는 명을 했던 겁니다. 너 거기 가가지고 철저히 그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제작해라.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풍속이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라. 그걸 명령을 영조가 내렸던 겁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측량을 하는 북도 감진어사를 가게 됐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존하지 않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샅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영조 당대 이후에 정조 이후에 많은 북도 관련된 지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백두산을 갔습니다. 백두산에 몇 번 올라갔는데 갈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죠. 불과 2년 전입니다. 남북 정상이 여기서 했던데 정말 이러한 뜨거운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우리가 실학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정말 바른 태도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고금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 피화된 인물, 멸문된 인물 중에 이 홍계이가 있지만 당대에 그런 마음으로 백두산을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홍계이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집이 없다 보니까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장 핵심적인 관료니까 자료야 많죠. 그런데 문집이 없다 보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뭘 남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평생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물적인 측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평생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유명한 관리가 회원까지, 그러니까 70 먹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 회원을 하잖아요. 다시 혼례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있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담은 평생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평생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홍의상의 평생도가 있습니다. 모당 홍의상의 연대가 좀 빠르죠. 그리고 또 하나 꼽는 게 바로 이 다마 홍계이 평생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의문을 가져요.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거든요. 과연 홍계이티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기다면은 뭐가 뭔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유물하는 사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일 육아, 그러니까 이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베푸는 장면, 수찬행렬, 평안감사 부임, 좌의정행차, 치사, 회올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3일 육아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어사화를 꼽고 장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홍계이가 이제 그 장원급제를 한 시기는 3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4살까지 이제 어머니가 34살에 돌아가시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당시에 이제 그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뭐 장원급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넘어서 평생도 회올례 장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홍계이지 않나 싶어요. 이 부인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문벌을 거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성공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계이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했지만 벌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당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인생을 같이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